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즉각 제한하라. 40년 전 미국은 사거리 180km라는 가혹한 족쇄를 채우며 한국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워싱턴과 베이징의 군 수뇌부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이 중국을 이긴다니? 하지만 단 36시간 14억 인구 국가의 심장부가 통째로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한국 미사일 한 방에 우한, 난징, 상하이가 순서대로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중국이 절대 타격 불가 구역이라 부르며 벌벌 떠는 그곳을 정확히 겨냥한 대한민국. 세계 군사 질서를 뒤집어버린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중국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 세미나였습니다. 베이징 소속 전략 자문이 단상에 서서 그 말을 내뱉었을 때 청중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동안 저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왔습니다. 14억 인구, 핵탄두 보유국, 세계 최대 규모의 상비군. 감히 누가 그 거대한 체제의 균열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가루가 되는 데는 영상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제 이름은 네이선 류입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국방 인프라 전략 분석가입니다. 지난 17년간 제가 해온 일은 단순합니다. 세계 각지의 전략 시설, 발전소, 송유관, 댐, 군사 거점의 취약성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중동 유전 지대의 에너지 라인, 동유럽 가스 배관망, 아프리카 수력 발전 시스템까지 직접 현장을 밟으며 분석해왔습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건 놀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놀랐습니다. 나이로비 임시 사무실이었습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안 채널로 하나의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발신자는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전략 분석 네트워크였습니다. 평소라면 텍스트 보고서가 오는 곳인데 영상이라니 그것부터 이상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초는 평범했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듯한 지형도 하나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양쯔강 유역이었습니다. 중류에서 하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물줄기. 그 위에 하나의 구조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산샤댐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수력 발전 시설입니다. 길이 2335m, 높이 185m. 그 뒤에 갇혀있는 물의 양은 390억 톤입니다. 한국에 있는 팔당댐 195개를 한꺼번에 합쳐야 비슷한 규모입니다. 저는 이 구조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40년 넘게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 완성한 상징물이자 양쯔강 전체 흐름을 통제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 구조물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지는 과정이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댐 중앙부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면이 줌아웃되자 그 틈에서 물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출이라는 단어로 담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390억 톤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벽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높이 70m, 아파트 20층짜리 콘크리트 벽이 시속 100km로 하류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이 창이었습니다. 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화면 속에서 이 창은 저항이라는 개념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벽이 도달하는 순간 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그냥 삭제됐습니다. 소리도 없이 시뮬레이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시간 후, 우한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사는 초거대 도시의 고층 건물들이 저층부터 차례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층을 넘어 상층까지, 그리고 결국 스카이라인 전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24시간 후, 난징이 뒤를 이었습니다. 36시간이었습니다. 상하이였습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금융과 물류의 중추입니다. 세계 무역의 허브입니다. 그 거대한 도시의 빌딩 숲이 화면 속에서 하나씩 쓰러지듯 물에 잠겼고, 마지막으로 푸둥의 마천루 꼭대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영상이 멈췄습니다. 하루 반이었습니다. 중국 동부 전체가 소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 36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는 최소한 대응이라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공격이 오면 방어하고, 밀리면 후퇴하고, 재편성해서 반격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응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2억 명이 대피해야 합니다. 72시간 안에. 그런데 도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철도는요. 항공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영상 하단에 찍힌 문장 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현방어 체계로는 외부 정밀 타격 시 붕괴 저지 불가. 외부 정밀 타격. 그 5글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구조물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전제된 영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누가? 어떤 수단으로? 그리고 중국은 왜 그걸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저는 노트북을 덮지 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중국은 무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모든 분석을 진행해왔습니다. 규모, 자원, 군사력, 인구, 어떤 각도로 봐도 균열이 보이지 않는 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영상은 그 체제의 한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산샤댐, 중국이 자랑하는 구조물, 동시에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그 이중성을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힘의 상징이지만 안으로는 숨을 죽이고 압력을 견디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어디서 온 건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하필 저에게 보낸 건가? 저는 보안 메일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상 파일과 함께 도착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 하나와 첨부 파일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산샤댐 구조 스트레스 리포트. 긴급 검토 요청.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훨씬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첨부 파일 3개. 저는 그것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파일들을 여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17년간 쌓아온 전제가, 제가 믿어온 세계의 구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분석가에게 데이터를 외면할 자유는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촬영된 산샤댐의 고해상도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양쯔강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수면은 잔잔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율을 올릴수록 뭔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댐 전면부에 아주 미세한 선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촬영 각도가 만들어낸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성사진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없는 선도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확대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선들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착실하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17년 가까이 인프라 위성 분석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건 구조물에 힘이 집중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응력 흔적이었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실금처럼 가늘지만 분명한 균열 추정 지점들이 댐 전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의자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인가? 유지보수 범위 안의 문제인가? 그런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분포 패턴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축적된 압력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징후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양쯔강 유역 강수 패턴 변화 데이터였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강수량 추이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다. 그것도 설계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산샤댐의 본체 구조물이 완성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상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양쯔강 유역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기후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댐이 감당해야 하는 수압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구조물 자체는 2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한계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지 않은 채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내려왔습니다. 균열 추정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문체가 달랐습니다. 데이터의 구성 방식, 용어 선택, 보고서의 포맷까지 명백하게 내부 기관에서 생산된 형식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으로 보였습니다. 거기에 적힌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구조적 스트레스 누적, 외부 충격 시 연쇄 붕괴 가능성 존재.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네 번째에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댐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중국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17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동, 유럽, 대륙을 가리지 않고 전략 인프라를 분석해왔습니다. 덴만에도 이집트의 아수안, 터키의 아타티르크, 타지키스탄의 누렉, 직접 구조물 위를 걸으며 철근 배치를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어지간한 건 동요하지 않을 만큼 데이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처음이었습니다. 산샤댐은 단순한 발전 시설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40년 넘게 국력을 집중해서 완성한 프로젝트이고 양쯔강이라는 거대한 수계 전체를 통제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런 구조물이 약하다. 외부 충격에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위성사진 속 균열, 설계 한계를 초과하는 수압,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스스로 인정한 취약성. 세 가지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파일의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외부 충격 시 연쇄 붕괴 가능성 존재. 그렇다면 중국은 이 사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 테고 내부적으로는 대비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여기서 멈출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산샤댐의 구조적 취약성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단순한 댐 하나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변수입니다. 며칠 뒤 워싱턴에서 두 번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이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서 받은 세 개의 파일이 산샤댐의 구조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문건은 차원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산샤댐이 실제로 공격받는 상황을 가정한 군사 시나리오였습니다. 중국 동부 전역을 다루는 전략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충격이 전주곡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문건의 표지에는 간결한 제목만 찍혀 있었습니다. 산샤댐 피격 시 피해 추정 및 대응 시나리오.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걸 느꼈습니다. 피격 시나리오. 중국 스스로가 이 구조물이 공격받는 상황을 가정하고 문서를 작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성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문체와 용어 선택, 데이터 분류 방식,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생산된 보고서로 추정됐습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 워싱턴까지 흘러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건이 진짜라면 중국 군부는 산샤댐이 타격당할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산샤댐 타격 시 중국 동부 2억 명 긴급 대피 필요. 대피 완료까지 최소 72시간 소요. 현실적 이행 불가. 마지막 네 글자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현실적 이행 불가. 저는 그 표현의 무게를 한참 동안 가늠했습니다. 2억 명.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72시간 안에 거주지를 떠나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도로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철도는 역시 불가능합니다. 항공은 논외입니다. 이건 대피 계획이 아니라 물리적 한계의 선언이었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은 시뮬레이션 영상이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70m 높이의 물벽 앞에서 도시는 종이처럼 접힙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샤댐은 절대 타격 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 시나리오에서도 공격 대상 목록에서 배제하라는 내부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중국이 스스로의 구조물을 절대 타격 불가로 분류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이 구조물을 타격할 경우 그 피해를 중국이 감당할 수 없다는 자체 판단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균열, 설계 한계를 초과하는 수압, 그리고 중국 군부가 스스로 인정한 취약성과 절대 타격 불가 지정. 모든 조각이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산샤댐은 중국의 자부심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급소입니다. 겉으로는 힘의 과시였지만 안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랑하면서도 숨기고 과시하면서도 보호해야 하는 모순적인 존재. 중국이 이 구조물에 걸어놓은 전략적 가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여기를 건드릴 수 없다. 전쟁이 나더라도 본토는 안전하다. 그 계산이 중국 국방 전략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과연 맞는가? 저는 그 질문을 붙잡았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 하단에 찍혀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 방어 체계로는 외부 정밀 타격 시 붕괴 저지 불가. 누군가 이 댐을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면, 미사일 한 발로 정확히 핵심 구간을 관통한다면 중국의 방어 시스템이 그걸 막아낼 수 있는가? 저는 곧바로 산샤댐 주변의 방어 태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군사 자료와 위성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댐 주변에는 다층 방공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홍기구 장거리 대공 미사일, 홍기 16 중거리 시스템, 홍기 7 단거리 방어 체계, 레이더 기지도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거의 철벽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이 방공 체계 전체가 전제하고 있는 위협의 유형이었습니다. 항공기, 순항 미사일, 수평으로 접근하는 표적을 탐지하고 유격하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더의 탐지 각도, 미사일의 요격 궤적, 모든 설계가 수평 접근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약 위협이 수평이 아니라 수직에서 온다면, 대기권 상층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직각으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이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의 설계 범위를 벗어난 위협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불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현재 배치된 체계로는 고각 낙하 탄두를 유격할 수 없습니다. 4등급 고고도 방어 시스템이 필요한데 산샤댐 인근에는 그런 장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지점에.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산샤댐이 약하다. 방어에 허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약점을 실제로 찔 수 있는 무기가 존재하는가? 그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어딘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국가라면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 거기까지가 제 사고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고 난 지금 저는 그 한계가 이미 깨져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근거는 없었습니다.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감이 계속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 제가 아직 열지 않은 파일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 저는 자료 묶음을 다시 훑었습니다. 거기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넘겼던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어 체계 분석에 집중하느라 후순위로 미뤄뒀던 파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파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을 열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샤댐의 취약성을 확인한 뒤 저는 곧바로 이 분석을 동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전략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위성 사진, 강수량 변화, 내부 유출 문건, 세 가지 증거를 묶어서 하나의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산샤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반박이 오든 보완 의견이 오든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이어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미국 쪽 분석가가 짧게 썼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자료를 본 적 있어. 취약한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중국한테 가서 댐을 고치라고 할 수도 없고. 유럽 쪽은 더 냉정했습니다. 중국이 인정할 리 없어. 체면 때문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안 무너지길 바라는 수밖에. 저는 그 답장들을 읽으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문제를 확인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전문가로서 가장 참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안보 전략 포럼의 발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료들이 외면한다면 더 넓은 무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발표장은 유럽의 한 도시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50명 남짓한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안보 분석가, 군사 전문가, 정보 자문역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산샤댐의 위성 사진, 균열 분석, 강수량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발표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측 분석가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입을 열었을 때의 표정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확신에 찬 미소, 반박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미사일 한 발로 세계 최대 댐을 무너뜨린다고요.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군요. 산샤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그런 수준의 외부 충격으로 붕괴될 구조물이 아닙니다. 회의장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조용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식피식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누군가는 노트에 뭔가를 적다가 멈추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좀 과장이 심하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야 할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 대신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자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데이터를 보지 않고 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 한국 이야기는 빼. 아무도 안 믿어. 발표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유럽 분석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후반에 잠깐 한국을 언급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이 약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맥락에서였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분석 자체는 훌륭해. 데이터도 탄탄하고. 근데 한국이 중국을 위협한다는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데이터가 뭘 보여주든 한국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전제가 먼저다. 이게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들렸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중국 분석가의 자신만만한 표정, 유럽 동료의 조언이라는 이름의 경고, 그리고 아무도 데이터를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확신, 그리고 그걸 증명하겠다는 결의. 그때였습니다. 불현듯 며칠 전 열지 않고 넘겼던 그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자료 묶음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산샤댐 분석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여서 후순위로 미뤄뒀던 것이었습니다. 발표 준비에 쫓기는 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 폴더를 뒤졌습니다. 파일을 찾았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팍을 누군가 주먹으로 친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 평가 보고서. 대한민국 현무. 대한민국 현무. 저는 그 두 단어를 화면에서 떼지 못한 채 몇 초를 보냈습니다. 왜 이 파일이 산샤댐 자료 묶음 안에 들어있는가? 한국의 무기 체계가 중국 핵심 인프라 분석에 왜 포함되어 있는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압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정상급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사 기술은 다른 영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전략 무기의 세계는 오랫동안 이 세 나라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한국이 괜찮은 재래식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수출 실적도 좋고 성능도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탱크와 포병은 재래식 전력입니다. 전략 미사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을 처음 봤을 때 후순위로 미뤄뒀던 것입니다. 한국 미사일이 산샤댐과 무슨 관계가 있겠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기본 재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선이 하나의 숫자에 고정됐습니다. 사거리 3000km.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000km. 저는 반사적으로 지도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한반도 중부를 기점으로 반경 3000km 원을 그렸습니다. 원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그리고 산샤댐. 산샤댐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약 1500km였습니다. 사거리의 절반이었습니다. 닿는 정도가 아니라 여유가 넘쳤습니다. 안정적으로 도달하고도 남는 범위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지도 위에 그려진 그 원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원이 중국 전역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치 수도, 경제 중심, 그리고 전략적 급소까지 전부 사정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탄두 중량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등이 굳게 펴졌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상위급 초중량 탄두였습니다. 이 질량이 갖는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폭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통력입니다. 지하 벙커를 뚫습니다. 강화 콘크리트를 파고듭니다. 조건만 맞으면 댐 구조물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관통 구조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 미사일은 표면에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목표물 외벽을 뚫고 내부로 진입한 뒤 폭발합니다. 벙커 버스터 계열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즉시 산샤댐에 대입했습니다. 댐 표면을 타격하면 외부만 긁히고 끝납니다. 그건 맞습니다. 회의장에서 중국 분석가가 비웃었던 것도 그 수준의 공격을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까지 파고든 뒤 폭발한다면요. 충격파가 콘크리트 구조 전체로 퍼집니다. 이미 누적된 응력 집중 지점에서 균열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은 통제 불가능한 연쇄 붕괴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파일이 산샤댐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왜 한국의 미사일이 이 분석에 등장하는지,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사거리가 닿고 탄두가 무겁고 설계가 관통형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미사일의 관통력이 실제로 산샤댐의 구조를 뚫을 수 있는가? 저는 노트북 옆에 놓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산샤댐의 구조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밀도, 내부 압력 분포, 그 위에 현무의 관통력 수치를 하나씩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한 계산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펜을 움직이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저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닌가? 변수를 잘못 넣은 건 아닌가? 저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무의 관통력은 산샤댐의 방어 구조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손상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뚫립니다.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7년 동안 쌓아온 전제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건 미국이나 러시아뿐이라는 믿음. 한국은 재래식 전력 수준이라는 판단.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공유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계산 결과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즉시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계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되 이번에는 가능한 한 보수적인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관통력은 최소값으로, 콘크리트 강도는 최대값으로, 현무에게 불리하고 산샤댐에게 유리한 모든 가정을 넣었습니다. 누군가 반박하더라도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산을 마쳤습니다.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보수적 가정 아래서도 현무의 관통력은 산샤댐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 옆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유효함. 그 한 줄이 갖는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략 분석가 7명에게 현무의 기본 재원, 관통력 데이터, 산샤댐 구조와의 비교 계산, 모든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산샤댐의 구조적 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명쾌했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아무리 회의적인 사람이라도 숫자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미국 쪽 분석가였습니다. 네이선, 좀 과장하는 것 같아. 한국 무기가 괜찮은 건 인정하지만 중국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야. 두 번째 답장이었습니다. 유럽 쪽이었습니다. 분석은 흥미로운데 결론이 너무 급진적이야. 성능 데이터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검토했어. 세 번째, 네 번째 답장도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분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숫자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반박의 근거를 제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중국을 위협할 수 없다. 그 전제가 데이터보다 먼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라고. 사거리,
탄두 중량, 낙하 속도, 관통력. 제가 보낸 수치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고. 감정이 아니라 산수의 문제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하나의 틀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기술 강국이지만 전략 군사력은 제한적이다. 재래식 무기는 괜찮지만 강대국과 직접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 이 고정관념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기존 틀이 먼저 작동하니까 정보를 걸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한국이 군사기술에서만 예외적으로 뒤처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조선업은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상위권이고 배터리 기술은 시장 전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정상급 역량을 증명한 국가가 유독 미사일 기술에서만 뒤처져 있을 이유가 대체 뭡니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설득을 포기하기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들을 바꾸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다른 길을 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직접 추적하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의 근거를 쌓는 것.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입을 열게 만드는 것.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현무 미사일 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역사를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이 미사일을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 과정에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40년 동안 족쇄를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이 5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이 협정은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족쇄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을 축적해도 허용된 범위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미사일의 날개를 잘라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지침의 변천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초기 사거리 제한은 180km였습니다. 한반도 내부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적의 수도 평양에 겨우 닿을까 말까 한 거리였습니다. 이후 외교적 협상을 거듭하며 300km로 확장됐고 또 긴 시간이 지난 뒤에야 8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마저도 탄두 중량과 교환하는 구조였습니다.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를 줄여야 하고 탄두를 무겁게 하면 사거리를 깎아야 하는 족쇄가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외부에서 제한이 걸리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개발 자체를 접습니다. 시간도, 예산도, 정치적 의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추적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집요함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사거리가 묶여 있으면 정밀도를 올렸습니다. 탄두 중량이 제한되면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허용된 울타리 안에서 최대치를 뽑아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겉으로는 규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축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초 기술, 소재 연구, 유도 시스템, 추진체 설계, 당장 완성품으로 만들 수 없는 기술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뚜껑이 닫힌 솥 안에서 증기가 모이듯이. 현무 초기형, 사거리 180km, 다음 세대 300km, 그 다음 800km, 그리고 현무사, 사거리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탄두 중량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초중량 탄두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먼 곳을 때리는 것에서 단단한 것을 뚫는 것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확인하고 자료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현무호가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보였는지, 사거리 3000km, 초중량 탄두라는 스펙이 왜 기존 세대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도약이었는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뚜껑 아래서 쌓인 증기가 한꺼번에 분출된 것입니다. 족쇄가 풀리는 순간 이미 완성되어 있던 기술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못 꺼냈던 것입니다. 제한이 사라지자 억눌렸던 역량이 폭발적으로 표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멈추지 않는 방식, 제한된 환경 안에서도 한치의 여유 없이 기술을 쌓아가는 태도, 그리고 기회가 열리는 순간 주저없이 도약하는 결단력.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궤적이었습니다. 보통 강대국에서도 이 수준의 미사일 기술 도약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제약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거의 알리지 않은 채.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중부를 기점으로 반경 3,000km 원. 그 원 안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그리고 산샤댐이 들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미사일은 한반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40년 전 180km짜리 미사일을 만들던 나라가 지금 3,000km를 날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사거리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탄두 중량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는 사실. 이 성장 속도는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기술 발전 곡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처음부터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언젠가 족쇄가 풀릴 그날을 위해 기반 기술을 끊임없이 축적해왔다는 것. 저는 그 순간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서방 전문가 대부분이 한국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군사 역량은 강대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 지어왔습니다. 그 단정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 관통력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개발 역사를 통해 기술 축적 과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중국의 방어망을 실제로 뚫고 산샤댐에 도달할 수 있는가? 홍기 계열 방공 체계, 촘촘한 레이더망, 그 철벽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저는 산샤댐 주변 방어 체계 분석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들여다볼 차례였습니다. 산샤댐 주변 방공 배치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이 방어망을 중국의 강점으로 읽었습니다. 지금은 약점을 찾기 위해 보고 있었습니다. 홍기구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외곽을 감싸고 홍기 16 중거리 체계가 중간거리를 메우고 홍기 7이 근접 방어를 담당합니다. 레이더 기지는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탐지 범위는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뚫을 수 없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 전체가 어떤 위협을 전제로 설계되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입니다. 수평으로 접근하는 표적을 탐지하고 유격하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더의 스캔 각도가 수평면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요격 미사일의 궤적도 수평 접근 표적을 상정한 설계였습니다. 고도가 낮은 영역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목표물을 잡는 데는 탁월합니다. 문제는 현무가 그런 궤적으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 상층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찍은 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합니다. 하늘 위에서 곧장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궤적을 요격하려면 수평 방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다른 체계가 필요합니다. 4등급 고고도 방어 시스템 또는 그에 준하는 종말 단계 요격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산샤댐 인근에 그런 장비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공개 자료와 위성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없었습니다. 고각 낙하 탄두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 체계가 산샤댐 주변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멍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위치에 뚫린 구멍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요격에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현무의 탄두 질량 때문입니다. 초중량 탄두는 폭발력만이 무기가 아닙니다. 금속 덩어리 자체의 물리적 질량이 위협입니다. 공중에서 요격해 폭발을 막더라도 그 거대한 잔해는 중력을 따라 그대로 떨어집니다. 낙하, 지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잔해가 인근에 추락한다면 충격파만으로도 이미 응력이 집중된 구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격해도 위험하고 못 막으면 치명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계산을 종합했습니다. 사거리 충분, 탄두 중량 충분, 관통력 충분, 그리고 방어 체계의 구조적 허점 확인.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현무는 산샤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방어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관통해 내부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 위에 적힌 숫자들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현실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며칠 전 회의장에서 들었던 웃음소리, 중국 분석가의 조롱, 유럽 동료의 충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으로 겹쳐졌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그 표정들, 데이터를 보지도 않고 결론부터 내리던 그 태도,
저는 넉 달 전 그 회의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겠다고.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저는 다음 국제안보포럼의 발표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넉 달 만에 같은 회의장이었습니다. 좌석 배치도 비슷했고 얼굴들도 대부분 겹쳤습니다. 달라진 건 저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단상에 섰을 때 저는 산샤댐의 취약성만을 들고 왔었습니다. 문제 제기만 하고 답은 내놓지 못한 발표였습니다. 결과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제와 답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노트북 안에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지난번과 동일한 내용을 압축해서 훑었습니다. 산샤댐의 구조적 스트레스,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균열 패턴, 설계 한계를 초과하는 수압 데이터, 청중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이미들은 이야기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산샤댐의 구조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두께, 내부 압력 분포, 이미 확인된 미세 균열 지점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의 곡선을 겹쳐 그렸습니다. 포물선 형태의 낙하, 궤적이었습니다. 대기권 상층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로였습니다. 앞줄에서 누군가 자세를 고쳐 앉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표면 타격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내부 관통입니다. 회의장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갔습니다. 표면을 때리면 댐은 버팁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외벽을 뚫고 구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파가 콘크리트 내부를 따라 퍼지고 응력이 집중된 지점에서 균열이 급속히 확장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강화 콘크리트, 관통 실험 데이터, 철근 밀집, 구조물 파괴 사례, 지하시설 무력화 결과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부 폭발 시 구조 전체 붕괴. 그때 앞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측 분석가였습니다. 넉 달 전에 저를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미사일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산샤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비현실적인 가정 위에 결론을 세우고 계시군요. 회의장에 낮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데자뷰였습니다. 넉 달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손에 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오히려 한 톤 낮췄습니다. 말씀하신 규모,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무의 관통력 데이터와 산샤댐 구조 한계 값을 나란히 배치한 비교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보수적 가정 적용. 최악의 조건에서도 유효함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산샤댐 주변 방어 체계 분석. 수평 요격 최적화 구조. 고각 낙하 대응 부재. 초중량 탄두 낙하 시 2차 충격 가능성.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멈춘 자리에 정적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배치된 방어 체계는 이 유형의 위협을 상정하고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누군가 펜을 들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화면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중국 분석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 전에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계산이 시작된 표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이건 공격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 공격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몇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의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건드리면 감당할 수 없다. 단상에서 내려올 때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넉 달 전의 웃음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재계산하는 눈빛들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인식이 바뀌는 순간을 저는 그 정적 속에서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자리로 돌아가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지를 확인하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가 첫 마디를 했습니다. 네이선 씨, 저희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되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보안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암호화된 전용 채널을 통한 접속이었고 사전에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가 그쪽 귀에까지 닿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예상과 달리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정한 회의실이었습니다. 배경에 눈에 띄는 표식이나 로고도 없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좀 더 젊었습니다. 이름과 소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장자를 윤 박사라고 부르는 것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함이었습니다. 과시가 없었습니다. 설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과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미 결과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여유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현무의 재원과 산샤댐 구조를 대비한 관통력 계산이었습니다. 보수적 가정을 적용한 결과까지 포함된 분석이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들의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윤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산은 정확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뛰고 나서야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다만 실제 설계 과정에서는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합니다. 다양한 변수와 환경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맞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입이 마르는 걸 느끼면서도 질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산샤댐과 같은 규모의 구조물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시선을 교환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윤 박사가 답했습니다. 특정 목표를 전제로 설계된 체계는 아닙니다. 다만 전략 인프라 무력화 능력은 설계 시 고려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왜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히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이번에는 좀 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윤 박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미소라고 하기엔 절제되어 있었고 무표정이라고 하기엔 따뜻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충분히 알려지면 됩니다. 그 한 문장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들려온 10글자 남짓한 문장이 지난 넉 달간 제가 품어왔던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미국은 힘을 과시합니다. 새 무기가 나오면 세상에 알립니다. 발사 영상을 공개하고 성능을 자랑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서방이 이해하는 억제력의 작동 방식입니다. 보여주어야 두려워한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어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 자체가 억제력이 됩니다. 적은 정확히 모릅니다. 어디까지인지, 어떤 방식인지.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했던 이유를. 이건 무기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증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숫자는 맞았고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서방의 일부 전문가들도 회의장에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이 변화를 알고 있는가? 저는 처음 워싱턴에서 받았던 자료 묶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안에 인민해방군 내부 문건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변국 위협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산샤댐 분석에 집중하느라 훑고 넘겼던 문서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항목을 찾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위협이 아님. 재래식 전력은 우수하나 본토 타격 능력 없음. 경계 대상에서 제외.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계 대상에서 제외. 중국 군부가 내린 공식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단이 없으니까. 이 판단이 내려진 근거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사거리가 묶여 있으니 한반도 밖을 때릴 수 없다. 본토는 안전하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과거 시점에서는 하지만 지침은 이미 해제됐습니다. 현무호는 이미 존재합니다. 사거리 3000km. 중국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산샤댐까지 1500km. 여유가 넘칩니다. 이 모든 게 바뀌었는데
중국의 위협평가 문건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저는 문건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만큼 위험한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그 적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중부를 중심으로 그려진 반경 3,000km의 원이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산샤댐, 전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원은 더 이상 단순한 사거리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경고선이었습니다. 넘지 말라는 선이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보여온 행태가 떠올랐습니다. 대만을 향한 노골적인 군사 압박, 남중국해의 군사 거점화, 주변국에 대한 경제 보복, 사드 갈등 때 한국에 가했던 즉각적이고 강력한 압박도 기억났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에게 실질적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14억 인구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정면 충돌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 산샤댐이라는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그 구조물이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중국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2억 명 대피 불가, 36시간 안에 동부 핵심 도시 전멸.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것이 억제력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국제정치의 오래된 역설이 여기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능력을 갖췄습니다. 산샤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중국 전체와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급수 하나를 정확히 쥐고 있으면 전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상대를 다루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도시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세계가 이 변화를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 있는가?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제 머릿속에서 동아시아의 중요한 변수는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위치한 중간급 국가였습니다. 미국의 동맹으로서 보호받는 나라. 산업기술은 뛰어나지만 전략적 군사력에서는 강대국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서방 분석가 대부분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중간에 낀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강대국을 억제할 수 있는 독자적 변수입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도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현무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무가 시작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 축적 속도와 개발 역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큰 도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미 세계 언론에 발사 영상을 뿌렸을 것입니다. 러시아였다면 열병식에서 가장 앞줄에 세워놓고 카메라를 비췄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무에 대한 공식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성능 수치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왜 알리지 않는가? 억제력은 상대가 인지해야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윤 박사의 말을 듣고 나서 이해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충분히 알려지면 된다. 한국은 과시를 통해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통해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핵심은 정확히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과시하지 않는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깊은 존중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족쇄를 차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집요함.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한치의 낭비 없이 기술을 쌓아온 인내. 기회가 왔을 때 단숨에 도약한 결단. 그리고 결과를 손에 쥐고도 드러내지 않는 절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확함으로 존재를 각인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경계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힌 그 문건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 위에 서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충격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의 편견을 깨야 했고, 한국이 만들어낸 변화를 정당하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로, 논리로, 그리고 직접 확인한 사실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바꾸어 놓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시가 아침 햇살 아래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 고요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 균형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세계가 이 사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 균형이 흔들리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힘은 항상 조용하게 축적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단 한 번으로 판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네이선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산샤댐 뒤에 갇힌 물 390억 톤. 붕괴 시 36시간 안에 중국 동부 핵심 도시 4곳이 수몰됩니다. 대피 필요 인원 2억 명. 중국 스스로의 판단은 현실적 이행 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을 관통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사거리 3,000km. 40년간 족쇄를 차고도 기술 축적을 멈추지 않았던 나라. 세계가 과소평가하는 동안 묵묵히 준비를 끝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충분히 알려지면 됩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했고 완성했고, 그래서 조용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을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족쇄가 풀리는 날을 믿고 기초기술을 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들 덕분에 오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조용한 힘은 알려져야 합니다. 알려지는 것도 지키는 일입니다.